한국 기업을 선택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처음엔 대만 정부도 당당했습니다. 우리에겐 14억 중국 시장이 있고 값싸고 빠른 5G가 있다. 한국 따위 필요 없다고 외쳤죠. 하지만 6개월 후 은행 시스템은 마비되었고 시민들이 물 한 병도 살 수 없게 됐을 때 대만은 깨달았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올해 58세이고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지금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7년째 살고 있어요. 제 직업은 통신 애널리스트인데 아시아의 오지 시장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대만으로 온 건 순전히 일 때문이었어요. 아시아가 통신 기술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특히 대만은 중국과 한국,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독특한 위치 덕분에 여러 기술들이 경쟁하는 흥미로운 시장이었습니다. 처음 타이베이에 도착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거리의 전광판들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빠른 인터넷 광고가 넘쳐났습니다. 중국 오지? 더 싸고 더 빠르다. 이런 문구가 24시간 내내 반복되고 있었어요. 지하철역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심지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같은 광고를 볼 수 있었습니다. 대만 정부는 결국 한국 기업 대신 중국 장비를 선택했어요. 가격이 훨씬 저렴했거든요. 사람들도 크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인터넷 속도는 확실히 빨라졌고 요금은 오히려 내려갔으니까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만족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카페는 타이베이 100일 근처에 있는 작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값싼 기술이 언제까지 이 평화를 지켜줄 수 있을까? 통신 전문가로서 20년 넘게 일해온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너무 싸고 편리한 기술엔 반드시 숨겨진 대가가 있다는 걸 말입니다. 특히 통신 인프라는 국가의 혈관과 같은 존재인데 그 혈관을 외부에 맡긴다는 건 위험한 일이었어요. 동료들과 이런 얘기를 나누면 대부분 저를 걱정이 많은 영국 신사 정도로 여겼습니다. 현지 직원들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중국 기술이 뭐가 나쁜지 미국이나 유럽 기술보다 훨씬 실용적이고 저렴하다고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런던에서 보낸 제 청춘을 떠올렸어요. 영국도 한때 세계 통신망의 중심이었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주도권을 잃어갔죠.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대만 사람들의 일상을 관찰하면서 저는 점점 더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젊은이들은 오지로 게임을 하고 동영상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중년층은 더 빨라진 업무 처리에 만족했고요. 노인분들도 화상통화로 해외에 있는 자녀들과 더 자주 연락할 수 있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엔 계속해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태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저녁이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타이베이 시내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모두 중국 장비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아름답게, 때로는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우려했던 건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어둠탄 문제였어요. 통신망을 장악한다는 건 그 나라의 모든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개인의 사생활부터 국가기밀까지 모든 걸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대만 정부나 시민들은 이런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렴한 가격과 빠른 속도에만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2025년 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상시처럼 아침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속보가 나왔어요. 대만의 대형 병원 전산망이 마비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시스템 점검 정도로 생각했는데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곧 알 수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환자 기록이 열리지 않아서 의료진들이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뉴스 화면에 나온 의사들의 절규가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물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언론은 처음에 단순 시스템 오류라고 보도했어요. 기술적인 문제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생긴 예상치 못한 오류라고 발표했고요. 하지만 저는 전문가로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병원 근처로 직접 가봤어요. 응급실 앞에는 구급차들이 줄을 서 있었고 환자 가족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무겁고 긴장되어 있었어요.
저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병원 전산팀 직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화에서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불안해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침입한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다음날 아침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번엔 다른 병원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곳의 주요 병원이 동시에 전산 장애를 겪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대만의 의료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그동안 수집해온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봤습니다. 중국 장비 도입 이후의 네트워크 트래픽 패턴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정 시간대에 알 수 없는 서버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버들의 IP 주소를 추적해보니 대부분 중국 본토에 위치해 있었어요. 병원 사태가 일주일째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응급실은 여전히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고 예약 수술들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었어요. 환자들과 가족들의 불만과 걱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정부는 서둘러 대책팀을 꾸렸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임시방편으로 종이 기록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이미 디지털화된 의료 시스템에서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의료진들은 환자 안전을 위해 극도로 신중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혼란이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이었어요.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과거 병력을 확인할 수 없어서 위험에 빠지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시스템 없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중국 장비의 취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했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쉽게 뚫릴 수 있다면 다른 중요한 인프라들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런던에 있는 옛 동료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대만에서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가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답장은 간단했지만 의미심장했어요. 조심하라고, 이건 아마 시작에 불과할 거라고 했습니다. 병원 전산망 마비 사건을 통해 저는 확신했어요. 대만이 도입한 중국 통신 장비에는 분명 백도어가 숨겨져 있고 누군가가 그것을 이용해 체계적으로 대만의 중요 인프라를 공격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로 시작에 불과했어요. 병원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나 싶었는데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대형 은행 앱과 결제망이 동시에 먹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평상시처럼 커피를 사러 편의점에 갔는데 카드 결제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점원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결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 현금으로만 계산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요즘 누가 현금을 들고 다니나요? 대만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거의 모든 걸 카드나 앱으로 결제하거든요. 편의점 앞에는 금세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모두들 현금을 구하려고 발을 동동 굴리고 있었습니다. ATM이라도 작동하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은행 시스템 전체가 마비된 상태였어요. 한 젊은 직장인이 화를 내며 말하더라고요. 편의점에서 100원짜리 물 한 병도 못 산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했어요. 그 사람 말이 맞았어요. 현대 사회에서 결제 시스템이 마비된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경제의 혈관이 막힌 거였어요. 돈이 흐르지 않으면 모든 경제활동이 멈춰버리니까요. 지하철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통카드 충전기가 모두 멈춰섰고 사람들은 어떻게 집에 가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택시도 카드 결제가 안 되니까 현금이 없으면 탈 수 없었고요. 저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짜증을 내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내일도 이럴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대형 마트에서도 결제가 안 되니까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카트를 그냥 두고 나가야 했어요. 현금을 가져오려고 집에 다시 가야 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죠. 레스토랑도 마찬가지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는데 카드가 안 되니까 손님들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레스토랑은 아예 현금 결제만 가능이라는 안내문을 붙였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곳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상점들은 그냥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손님들이 와도 결제를 할 수 없으니 장사가 안 되는 거였죠. 저녁 뉴스에서는 정부 관계자가 나와서 최대한 빨리 복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원인이나 복구 시점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모호한 표현만 반복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또 시스템 점검이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날 밤 늦게 저는 은행업계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목소리를 낮추며 하는 말이 이번 일도 단순한 장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외부에서 의도적으로 공격한 흔적이 뚜렷하다고 했어요. 병원 사태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고요. 다음날 아침, 결제 시스템은 부분적으로 복구됐지만 여전히 불안정했어요. 어떤 카드는 되고 어떤 카드는 안 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습관적으로 현금을 챙겨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현금도 좀 가지고 다녀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편의점에서 만난 한 대학생이 말하더라고요. 부모님 세대는 원래 현금을 쓰셨다고, 그때가 더 안전했던 것 같기도 하다고 했어요. 젊은 세대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기술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병원에 이어 금융 시스템까지 공격받았다는 건 이게 무작위적인 공격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대만의 중요한 인프라를 하나씩 마비시키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이 중국 장비에 숨겨진 백도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점점 확실해지고 있었어요. 제가 7년간 대만에서 관찰하고 연구해온 모든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필요했어요. 결제 시스템 마비 사건 이후 저는 더 이상 혼자 추측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현지 통신사 엔지니어에게 비밀리에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천웨이밍이었어요. 10년 넘게 대만 통신업계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죠. 만날 장소는 타이베이 외곽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천웨이밍이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어두워 보였어요. 요즘 회사에서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피고 나서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화면을 켜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비 안에 백도어가 있다고? 중국 서버와 자동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숨겨져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낯선 IP 주소들이 가득했습니다. 천웨이밍이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 주소들이 모두 중국 본토로 연결되는 서버들이라고? 모르는 사이에 데이터가 계속 전송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숫자들을 보니 정말 엄청난 양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걸 알고 있었는지 물었더니 작년부터 이상하다는 느낌은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공개적으로 말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도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웨이밍은 계속해서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병원 해킹이나 은행 시스템 마비도 결국 200도어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했습니다. 외부에서 시스템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거라고 했어요. 제가 그동안 의심했던 게 사실이었던 겁니다. 회사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물었을 때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더라고요. 윗선에서는 추측성 발언은 자제하라고 통보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때 천웨이밍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더 심각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라고 했습니다. 파악한 바로는 교통, 전력, 통신 등 모든 주요 인프라가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누군가 마음먹으면 대만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대책은 없는지, 200도어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 물었어요. 천웨이밍은 고개를 저었어요. 쉽지 않다고, 장비 자체를 교체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도 했어요. 우리는 그 카페에서 3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천웨이밍은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들을 보여줬고, 저는 그 모든 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의 일부였던 겁니다. 천웨이밍이 마지막에 한 말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는 자신의 안전을 걸고 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올 게 왔군. 대만이 정말 위험하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추측이 아닌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대만의 모든 중요한 인프라가 외부의 통제하에 있다는 무서운 진실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천웨이민과의 만남 이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 밤 11시경, 저는 집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뉴스 속보가 나왔어요. 타이베이 국제공항 출입국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놓고 텔레비전 앞으로 달려갔어요. 화면에는 공항의 혼잡한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승객들이 탑승구에서 발이 묶인 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깔끔하게 정리된 출입국 정보를 보여주던 전광판들이 모두 검은 화면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공항이 순식간에 먹통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직접 공항으로 가봤습니다. 평소보다 한참 일찍 나섰는데도 공항 주변 도로가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모든 길이 차량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서라도 공항에 가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공항 안에 들어서니 정말 아수라장이었어요. 출발 대기실에는 여행 가방을 끌고 온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밤을 새워서 기다린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울고 있었고 어른들은 항공사 직원들에게 따지고 있었습니다. 한 일본인 관광객이 스마트폰으로 분노를 담은 동영상을 찍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선진국 공항이냐며 시스템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국제공항이라고 할 수 있냐고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의 말이 거칠긴 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창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항공사 직원들도 속수무책이었어요. 한 직원은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자신들도 언제 복구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본사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승객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고 일부는 항해 시위까지 벌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안타까웠던 건 급한 일로 출국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중년 남성은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가려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답해줄 수 없었어요. 시스템이 언제 복구될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반응은 더욱 심각했어요. 한 독일 관광객은 대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다며 친구들에게 여행 오지 말라고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만 관광산업 전체에 타격을 주고 있었어요. 하루 이틀이면 끝날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이미지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혼란 속에서 문득 한국 공항을 떠올렸어요.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수십 번은 가봤지만 이런 식의 전산 마비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 공항들은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백업 체계도 잘 갖춰져 있었어요. 공항 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상황을 지켜보는데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업가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서울 본사에 연락해서 회의를 화상으로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상황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도 발이 묶인 거죠.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공항 내 모든 상점과 레스토랑이 포화 상태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공항 안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화장실도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충전 콘센트를 놓고 서로 양보하지 않는 광경도 볼 수 있었어요. 저녁 뉴스에서는 공항 시스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제시하지 못했어요. 정부 관계자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것도 앞선 병원과 은행 사태와 같은 맥락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들을 정리해봤어요. 병원 전산망 마비, 은행 결제 시스템 중단, 그리고 이제 공항 출입국 시스템까지 모두 대만 사회의 핵심 인프라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들이 중국 통신 장비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천웨이밍이 보여준 증거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중국 서버로 연결되는 백도어, 실시간으로 빠져나가는 데이터들, 그리고 체계적인 공격의 흔적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대만을 체계적으로 마비시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였어요. 의료, 금융, 교통 다음엔 무엇이 올까요? 전력망? 통신망 자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대만 전체가 하루아침에 석기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타이베이의 불빛들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항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저는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사이버 공격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 조사에 나섰어요. 먼저 찾아간 곳은 한국 서울이었습니다.
몇 년 전 참석했던 오지 보안 세미나가 떠올랐거든요. 그곳에서 만났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말이 지금 상황과 너무나 정확히 일치했어요. 오지는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전의 문제입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통신사 본사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기술 책임자는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국도 초기에는 중국 장비를 검토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검증 과정에서 수상한 코드들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마이클, 우리가 발견한 건 단순한 백도어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정교하고 은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작동하지 않다가 특정 신호를 받으면 활성화되는 방식이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자체 기술로 오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했어요. 비용은 더 많이 들었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통신망을 외국에 맡길 수 없었어요. 그건 국가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것과 같으니까요. 서울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대만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한국의 기술력과 대만의 현실을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체 기술로 안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반면 대만은 저렴한 중국 기술에 의존하다가 이런 참사를 당한 거였어요. 타이베이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 통신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만이 드디어 문제를 인정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의 대답은 간단하고 확신에 찬 것이었어요. 준비는 늘 되어 있습니다. 그 무렵 대만 사회는 점점 더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공항 사태가 한 달째 계속되면서 관광 산업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만을 기피하기 시작했고 항공사들도 대만 노선을 축소하고 있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대만 기업들의 해외 출장이 어려워진 거였어요. 중요한 계약을 놓치고 국제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들이 속출했습니다. 대만의 국제적 신용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만 최대 통신사가 한국 기업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비공개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컨설턴트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었어요. 회의장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대만 측에서는 최고 경영진이 모두 참석했고 한국 측에서도 고위 임원들이 와 있었어요. 대만 측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중국 장비의 보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인정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국 측의 조건은 까다로웠어요. 단순히 장비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전면적인 시스템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엔지니어들을 한국으로 보내서 교육시키겠다고 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측 책임자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장비만 공급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대만이 스스로 안전한 통신망을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을 전수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대만을 진정한 파트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대만 측 참석자들의 표정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인 거죠.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기술의 힘이다.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신뢰를 주는 힘이다. 한국은 기술을 독점하려 하지 않고 나누려 했어요. 대만을 종속시키려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회의는 늦은 밤까지 계속됐어요.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기술 이전 계획까지 상세히 논의됐습니다. 한국 측은 6개월 안에 핵심 시스템을 교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1년 안에 대만 엔지니어들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보안 테스트 방식이었어요. 한국 측은 대만과 함께 백패킹팀을 구성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공격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완벽하게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 때까지 계속 테스트하겠다는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대만이 드디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 정신이 대만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대만 최대 통신사가 한국 기업과 정식 계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기자회견장은 국내외 언론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는 것 같았어요. 대만 통신사 회장이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합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국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됐어요. 먼저 한국 장비로 단계적 교체를 진행하고 현지 엔지니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며 한국과 대만이 공동으로 보안 테스트를 운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총 투자 규모는 $50억 달러에 달했어요.
한국 측 대표의 발언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장비를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대만이 스스로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과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대만을 진정한 기술 파트너로 여깁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대만 기자들뿐만 아니라 외국 기자들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계약 내용을 자세히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장비 공급을 넘어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네트워크 설계부터 구축, 운영, 유지 보수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인상적이었어요. 대만 엔지니어 500명을 한국으로 파견해서 6개월간 집중 교육을 시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의 최신 기술을 직접 배우고 익혀서 대만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보안 부분도 철저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에는 다중보안 체계가 적용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무엇보다 모든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대만 측에서 직접 검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한국 측은 또한 백업 시스템 구축에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주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도 즉시 대체할 수 있는 2중, 3중 안전장치를 만든다는 거였어요.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한국 측 관계자와 개별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대만을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로 봅니다. 함께 아시아의 통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동반자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실제로 계약서에는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공동 연구개발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앞으로 5년간 한국과 대만이 함께 차세대 통신 기술을 개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만이 기술을 받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쌍방향 관계를 지향한 거죠. 계약 발표 직후 대만 사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드디어 해결책이 나왔다. 한국 기술 만세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대학생들은 한국어 학습 열풍을 일으켰어요. 한국 기업에 취업하거나 한국에서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학생들이 급증했습니다. 한국어 학원은 수강 신청자들로 북새통을 이뤘어요. IT 업계도 들썩였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 기회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많은 대만 기업들이 한국과의 기술 제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대만 총통이 직접 한국 기업 대표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대만을 도와주는 한국에 깊이 감사한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약속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동안 가격만 보고 중국 기술을 선택했던 것을 반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싼 게 비지떡이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중요하다는 말들을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엔지니어들의 자세였어요. 계약 체결 직후 바로 대만으로 파견된 한국 기술진들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사명감에 불타 있었어요. 한 한국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만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들의 진정성이 대만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실제로 한국 기술진들은 약속했던 시간보다 더 빨리 핵심 시스템을 복구했습니다. 병원 전산망부터 시작해서 은행 시스템, 공항 시스템까지 차례로 정상화됐어요. 몇 달간 계속된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타이베이 거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광판에는 새로운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안전한 오지, 한국과 함께. 중국 광고를 대신한 이 문구가 저에게는 희망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대형 병원들은 다시 안정을 찾았어요. 환자 기록 시스템이 완벽하게 복구되었고 새로운 보안 시스템 덕분에 해킹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의료진들은 안심하고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은행과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제 시스템이 이전보다 더 안정적이고 빨라졌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현금을 챙겨 다니지 않아도 됐습니다. 무엇보다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타이베이 국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 중 하나가 됐습니다. 출입국 시스템이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다시 대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전산망 마비 때문에 떠났던 관광객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변화가 눈에 띄었어요. 한국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고 온 대학생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배우면서 느낀 건데 기술자의 자부심이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기술을 익히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에서 6개월간 교육을 받고 돌아온 대만 엔지니어들은 현지에서 멘토 역할을 했어요. 그들이 전수하는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대만 전체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렸습니다. 한국과 대만 간의 기술 교류도 활발해졌어요. 정기적으로 기술 세미나가 열렸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도 여러 개 진행됐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전수받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발전해 나가는 파트너 관계가 만들어진 거였어요. 대만 정부도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통신 인프라의 중요성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의 가치를 깨달은 거죠. 새로운 디지털 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중요한 인프라에 대한 보안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기업들도 변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가격만 보고 기술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보안성, 신뢰성, 그리고 장기적인 파트너십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됐어요. 값싼 기술의 숨겨진 위험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싼 기술은 편리함을 주지만 신뢰는 생명을 지킵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공급자가 아니라 대만의 진짜 동반자입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대만은 사이버 공격의 무력한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통신망을 가진 나라 중 하나가 됐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대만의 의지가 만나 이룬 기적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시민들의 의식이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기술의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누가 만든 기술인지, 왜 그 기술을 선택해야 하는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됐어요. 한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빠르고 싼 인터넷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진짜 중요한 건 신뢰와 안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대만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만 사람들의 지혜와 한국 기업들의 진정한 파트너십 정신이 만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거였어요. 지금 대만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발전된 디지털 사회가 됐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 단계 성장했어요. 무엇보다 진정한 파트너가 무엇인지, 신뢰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대만과 한국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진정한 윈윈 관계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이에요. 대만은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를 얻었고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얻었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발전된 협력 모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과 대만이 공동으로 차세대 6G 기술 연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대만이 일방적으로 기술을 받는 게 아니라 함께 개발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된 거예요. 대만의 반도체 기술과 한국의 통신 기술이 결합되면 정말 놀라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벌써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 협력 모델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교육 분야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만의 주요 대학들이 한국 기업들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재학 중에 한국 기업에서 실습할 기회를 얻고 졸업 후에는 양국을 오가며 일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대만 청년들도 급증했어요. 한국 기업과의 협업이 늘어나면서 한국어 실력이 취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한류 때문이 아니라 실용적인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시민들의 변화된 인식입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손자가 컴퓨터공학과에 다니는데 한국 기술자가 되고 싶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지 이번에 알았거든요. 기업 문화에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많은 대만 기업들이 한국의 장인정신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아니라 제대로, 정확하게 하는 문화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협력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진정한 윈윈 관계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이에요. 대만은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를 얻었고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얻었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발전된 협력 모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과 대만이 공동으로 차세대 6G 기술 연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대만이 일방적으로 기술을 받는 게 아니라 함께 개발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된 거예요. 대만의 반도체 기술과 한국의 통신 기술이 결합되면 정말 놀라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벌써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 협력 모델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교육 분야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만의 주요 대학들이 한국 기업들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재학 중에 한국 기업에서 실습할 기회를 얻고
졸업 후에는 양국을 오가며 일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대만 청년들도 급증했어요. 한국 기업과의 협업이 늘어나면서 한국어 실력이 취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한류 때문이 아니라 실용적인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시민들의 변화된 인식입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손자가 컴퓨터공학과에 다니는데 한국 기술자가 되고 싶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지 이번에 알았거든요. 기업 문화에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많은 대만 기업들이 한국의 장인정신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아니라 제대로, 정확하게 하는 문화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대만 타이베이에서 7년간 살면서 목격한 이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대만, 그리고 전 세계가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 가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